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아우라 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방 안의 숨막히는 긴장감을 희석시키지 못했다. 한서연 대표는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긴급 주주총회 안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같이 냉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한 줄기가 그녀의 완벽한 통제력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체 모를 한기가 피어올랐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뼛속을 파고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시야가 아득해지는 감각이 간헐적으로 찾아왔다. 지난 몇 주간 국내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하며 온갖 검사를 받았지만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했다. 의사들은 그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신경계 이상일 것이라는 애매한 진단만 내놓을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라는 것을. 바로 내일이었다. 그녀의 경영권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세력들이 준비한 주주총회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호시탐탐 대표 자리를 노리는 기획조정실장 박태민이 있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밧줄 같았다. 그 순간 지독한 현기증과 함께 세상이 빙글 돌기 시작했고 그녀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대표님, 비명과도 같은 외침과 함께 김 비서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서연의 모습에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곧바로 119와 주치의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여러 번 겪었던 일이었다. 병원에 가봤자 원인 불명의 증상이라는 말만 되풀이될 것이 뻔했다. 김 비서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번호를 눌렀다. 지리산 깊은 곳에 은거한다는 신에 그녀의 할머니가 임종 직전 남긴 유언과도 같았던 그 이름, 강유진이었다. 응급 의료팀이 도착하고 아우라 그룹의 자문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서연은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있었지만 몸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호흡마저 가빠졌다.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의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최고급 마감재와 첨단 기기로 가득한 이 공간에 던져진 이질적인 돌멩이 같았다. 빛바랜 등산복 차림의 투박한 등산화, 그리고 어깨에는 낡은 약초 가방을 메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깊은 산의 흙냄새와 풀향기가 그를 따라 실내로 흘러들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김 비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기획조정실장 박태민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방금 들어온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어디서 저런 행색의 사람을 들인 겁니까? 당장 내보내세요. 대표님의 안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는 한서연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그녀의 비서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 김 비서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대표님을 치료해 주실 분입니다. 지리산에서 오신 강유진 선생님이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신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약장수일 겁니다. 여긴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있습니다. 저런 자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고함에 주변의 임원들도 덩달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유진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유진의 깊고 고요한 눈빛과 마주치자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서연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아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가락이 그녀의 차가운 피부에 닿는 순간 서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맥을 짚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그의 주변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박태민이 참지 못하고 다시 소리치려는 순간 유진이 조용히 눈을 떴다. 막혔군. 기혈의 흐름이 완전히 뒤엉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의료진들이 붙여놓은 각종 측정 장비들을 무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기계들로는 영혼의 비명을 들을 수 없지. 그 말은 현대의학 전체를 조롱하는 듯한 오만함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박태민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야. 당장 끌어내. 그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하려는 순간 유진은 품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섬세한 세공이 돋보이는 각기 다른 길이의 금침과 은침들이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그는 그중 가장 긴 금침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 모습에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경건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박태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서연의 이마 중심, 인당열에 정확히 침을 놓았다. 그리고는 미간과 정수리, 손목과 발목의 혈자리를 차례로 찾아 침을 시침했다.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아무런 소독도 마취도 없는 원시적인 행위에 의료진들은 경악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그의 주변에 형성된 고요하고도 강력한 기운이 모든 접근을 불허하고 있었다. 마지막 침이 그녀의 심장 부근 혈맥에 놓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거친 헐떡임으로 들썩이던 한서연의 가슴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가늘게 떨리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초점을 찾았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몸에 꽂힌 금침을 막 뽑아내고 있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무심한 옆얼굴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서연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깨달았다. 자신이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온갖 첨단 의료 장비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위급 상황이 낡은 침 몇 개로 순식간에 진정된 것이다. 박태민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굳어 있었다.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자의 표정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우연이야. 단순한 쇼크 상태에서 깨어난 것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다. 강유진은 아무 말 없이 침들을 다시 나무 상자에 정갈하게 정리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어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는 듯한 태도였다.
애초에 그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스승의 오랜 인연이었던 김비서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잠시 산을 내려왔을 뿐이었다. 이 차가운 새와 유리의 세계는 그가 속한 곳이 아니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생명의 기운이 넘실대는 숲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가 막 문 쪽으로 몇 걸음 옮겼을 때였다. 잠깐만요. 차갑지만 힘이 실린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와서 꽂혔다. 강유진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한서연이 김 비서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유진, 단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에는 혼란과 경의, 그리고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말을 내뱉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어 소란스러웠던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단숨에 장악했다. 모든 시선이 힘겹게 몸을 일으킨 그녀와 떠나려던 발걸음을 멈춘 초라한 행색의 남자에게로 쏠렸다. 박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녀의 눈빛은 위험과 총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눈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고 그 사실이 박태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강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놀라움도 당혹스러움도 아닌 그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한 무심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는 한서연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쥐어짜 내고 있는 힘이 생명의 불꽃을 태워 만들어낸 일시적인 빛이라는 것을 모두 나가주세요. 서연은 김 비서에게만 의지한 채 다른 임원들과 의료진을 향해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김 비서와 저분만 남기고 모두 밖에서 대기하세요. 박 실장님도 포함해서요. 마지막 말은 명백히 박태민을 겨냥한 것이었다. 박태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였기 때문이다. 그는 무언가 항의하려 했지만 서연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지금 반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부디 안정을 취하십시오. 그의 위선적인 말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은 소리 없이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다. 거대한 공간에 한서연과 김비서, 그리고 강유진 세 사람만이 남았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가라앉아 서연은 참았던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몸이 순간 휘청였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그녀는 강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차가운 죽음의 기운을 밀어내고 생명을 불어넣어준 온기였다. 내 병이 무엇일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강유진은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무심히 한번 훑어본 뒤 다시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병이랄 것도 없소. 당신의 몸이 당신의 영혼을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것뿐. 그의 말은 의학 용어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어떤 진단보다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지나친 욕망과 끝없는 경쟁심이 심장에 불을 지폈고 그 불길이 온몸의 진액을 말려버렸소. 기혈의 흐름은 막히고 뒤엉켜
생명력이 흐르는 강이 썩어가는 늪으로 변해버린 형국이지. 오늘 같은 발작은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더 격렬하게 찾아올 것이오. 그의 담담한 설명은 서연에게 그 어떤 의사의 진단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당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아우라 그룹을 이끌기 위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달려온 세월이었다. 그것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기 직전 느꼈던 지독한 고통과 절망을 기억했다.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치료할 방법은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방법은 하나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 10년쯤 요양하며 막힌 기운을 풀고 심장에 불을 꺼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1년을 넘기기 힘들겠지. 강유진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니 그것은 그녀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았다. 그녀의 표정이 절망으로 물들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한서연은 평생을 위기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곧바로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았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 당신의 그 침으로 나를 고치면 됩니다. 강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내 침은 마른 강의 억지로 물을 끌어다 대준 것뿐. 근본적인 원천이 말라붙고 있는데 임시 방편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돌아가 봐야겠소. 그는 정말로 미련이 없다는 듯 다시 몸을 돌렸다. 그에게 있어 서울의 이 거대한 빌딩은 생명력이 없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그는 단 한순간도 더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다급하게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 책임지세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유진의 등 뒤에 밝혔다. 유진은 의아하다는 듯 다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책임이라니? 내가 당신을 해악이라도 했단 말이오? 그의 미간에 처음으로 미세한 의문이 서렸다. 서연은 김 비서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다. 비록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의 척추는 꼿꼿했고 시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냈습니다. 어중간하게 살려놓고 다시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셈입니까?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말했죠. 내 병의 원인이 이 자리, 이 삶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가 물러서는 순간 내 모든 것과 이 회사는 저 문 밖에 있는 하이에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나갈 겁니다. 그녀의 시선이 굳게 닫힌 문을 향했다. 그 너머에 있는 박태민의 얼굴이 보이는 듯했다. 당신은 내 병의 근원을 꿰뚫어 본 유일한 사람이고 그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겠다고요? 의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논리는 기묘했다. 보통 환자가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애원이나 부탁이 아니었다. 지극히 논리적이고 계산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자 압박이었다. 강유진은 그녀의 당돌함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을 산속에서 수련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나는 속세의 일에 관여하지 않소. 돈이나 명예에는 관심 없소.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 생존 그리고 수만 명의 임직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당신 눈에는 내가 그저 욕심 많은 부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의 무게입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냄으로써 당신은 이 싸움에 개입한 겁니다. 당신에게는 이 싸움을 끝까지 지켜볼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내 자리를 위협하는 저 악의적인 세력들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 당신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궤변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절박함과 함께 상대를 설득시키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강유진은 다시 한번 그녀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 하지만 그 불꽃의 심지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의지가 버티고 있었다. 그는 또한 문 밖에서 느껴지는 탁하고 음흉한 기운을 감지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 생명을 위협하는 독의 근원을 무시하는 것. 과연 어느 것이 진정한 의원의 길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그의 침묵이 긍정의 신호가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당신이 평생 연구하고 싶어 하는 희귀한 약재들 세상 끝에 있더라도 구해오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연구시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어드리죠. 다만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 끝이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강인한 CEO 한서연이 내비친 최초의 약한 모습이었다. 강유진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돈이나 명예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지만 희귀 약재나 마음껏 의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은 의원으로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한 인간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처절한 투쟁 그 자체였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독과 끈질김을 보았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시끄러운 곳은 질색인데 골치 아픈 일에 엮이는 것도 딱 싫고. 그의 말은 거절처럼 들렸지만 이전과 같은 단호함은 없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돌려 김비서를 바라보았다. 내가 머물 곳과 조용히 약재를 다룰 공간이나 마련해 주시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김 비서는 거의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강유진이 무심한 손길로 부축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반석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박태민에게 반격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장의 카드였다. 강유진에게 배정된 공간은 아우라 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의 귀빈용 스위트룸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방 안은 최고급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유진에게 이 모든 것은 차가운 돌과 쇠로 만들어진 감옥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산속의 작은 오두막, 새벽의 이슬을 머금은 풀냄새와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이 그리웠다. 도시의 인공적인 불빛과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음은 그의 예민한 감각을 어지럽혔고 탁한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갑갑하게 짓눌렀다. 그는 창가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을 떠올리려 했었다. 그러나 눈꺼풀 뒤로 떠오르는 것은 한서연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던 절망의 그림자뿐이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다 이 차가운 강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가. 하지만 일단 인연의 끈이 묶인 이상 그는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했다.
그것이 병든 이를 대하는 의원으로서의 숙명이었다. 그는 낡은 약초 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약재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방 안가득 흙냄새와 쌉싸름한 약초 향기가 퍼져나가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 찾아왔다. 한서연의 주치의이자 아우라 그룹 의료팀을 총괄하는 최진혁 박사가 딱딱한 표정으로 그를 찾아온 것이다. 최 박사는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신경외과 분야의 권위자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모든 것을 불신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강유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노골적인 의심과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유진이 그저 운 좋게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한 사기꾼 정도로 보일 뿐이었다. 강유진 선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최 박사는 악수조차 청하지 않은 채 차갑게 입을 열었다. 어젯밤 대표님의 상태가 안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저는 선생의 치료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환자를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의 치료는 저희 의료팀의 엄격한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정중한 요청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내용은 사실상 모든 치료 과정에서 손을 떼라는 협박에 가까웠다. 강유진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으며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를 뿐이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백출 향기가 방 안의 긴장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최 박사에게 찻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의술의 본질은 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요. 최 박사 눈에는 수치와 데이터만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고통받는 한 인간의 영혼이 보이지. 당신들의 기계는 혈압과 심박수를 잴 수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진 한의 깊이를 잴 수는 없소.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수련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최 박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영혼,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과학적 근거와 임상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선생이 말하는 그런 비과학적인 개념들은 환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찻잔을 밀어냈다. 저는 대표님께 선생의 위험성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부디 분수를 알고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경고를 마친 뒤 횡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그의 분노와 오만함이 남긴 탁한 기운이 방 안에 머물렀다. 강유진은 홀로 남겨진 찻잔을 들어 조용히 차를 음미했다. 그는 최 박사와 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이 전부라 믿는 오만한 지성인들. 그들은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의 인맥 하나하나를 분석하는데 평생을 바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했다. 그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실력은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환자는 최 박사가 아닌 한서연이었다. 그가 책임져야 할 대상은 오직 그녀 한 사람뿐이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강유진은 한서연을 치료했다. 치료는 단순히 침을 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지리산에서 직접 공수해온 약재들을 정성껏 다려 그녀에게 건넸다. 처음에는 독한 쓴맛에 인상을 찌푸리던 서연도 탕약을 마시고 나면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고는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또한 그는 그녀에게 호흡법과 명상법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잡념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던 서연도 유진의 차분한 인도에 따라 점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강유진은 한서연이라는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세상에 군림하는 냉혹한 철의 여제로서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는 연약한 영혼을. 그녀는 명상 중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잠결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며 흐느끼기도 했다. 강유진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단순한 의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무너진 몸과 마음을 함께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서연 역시 그런 그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타인에게 털어놓았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박태민의 심기는 날이 갈수록 불편해졌다. 그는 한서연이 쓰러졌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여론을 조작하고 이사들을 포섭하여 경영권을 빼앗을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를 돌팔이 의원 하나가 그 모든 계획을 망쳐놓고 있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의원이 들어온 이후로 한서연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는 보고였다. 최 박사는 그저 심리적인 안정 효과일 뿐이라고 폄하했지만 박태민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적인 공격은 위험했다. 대신 그는 한서연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병을 다시 악화시키는 것, 즉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우라 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경쟁사의 핵심 기술의 일부를 교묘하게 유출하는 한편 연구팀 내부의 불화의 씨앗을 심어 개발 일정을 지연시켰다. 며칠 후 박태민의 계략은 정확하게 효과를 발휘했다. 해외 기술 포럼에서 경쟁사가 아우라 그룹이 개발 중이던 기술과 매우 유사한 콘셉트의 기술을 먼저 발표해버린 것이다. 소식은 즉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긴급 보고를 받은 한서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 내부 정보 유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즉시 관련 임원들을 소집하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밤샘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강유진이 처방한 약도 명상도 모두 잊은 채 다시 예전의 전투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날 밤 길고 긴 회의를 마친 서연은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극심한 피로와 배신감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쓰러졌을 때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감각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시야가 흐려지며 호흡이 가빠졌다. 발작의 전조였다. 그때 조용히 약초를 다리고 있던 강유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역병이 더 무서운 법이지.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회사도 병들어 있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유진의 나지막한 진단은 차가운 비수처럼 한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회사가 병들어 있다는 말. 그것은 그녀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외부의 경쟁자들과 싸우는 데에만 집중했다.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를 더 높고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것만이 자신의 임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작 그 성벽 안에서부터 좀먹어 들어오는 역병에는 무지했다. 아니, 무지하려 애썼다. 내부의 적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실패를 시인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쓰러져 있는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편히 눕혔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나무 상자에서 몇 개의 은침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혈맥 몇 군데에 침을 놓자 거칠었던 호흡이 거짓말처럼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강유진은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아 마치 오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내리듯 입을 열었다. 인체의 기혈순환과 기업의 운영 원리는 다르지 않소. 건강한 몸은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 오장육부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지. 기업도 마찬가지요. 그의 시선은 창밖의 거대한 도시를 향했다. 정보는 혈액과 같아서 제때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하고, 인재는 장기와 같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하오. 그런데 지금 당신의 회사는 어떻소? 혈액 곳곳에 어혈이 뭉쳐 흐름을 막고 있고 중요한 장기 몇몇은 이미 병들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소. 그 중심에는 심장에 과도하게 몰린 화기, 화해, 즉 당신의 조급함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지. 그는 한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적은 바로 그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오. 당신이 이성을 잃고 날뛰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그자의 전략이지. 한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통찰력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정면으로 돌파해왔다.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관련 부서 전체를 해체해서라도 범인을 색출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진의 말대로라면 그것이야말로 박태민이 원하는 그림이었다. 내부의 혼란과 불신, 그리고 그로 인해 흔들리는 자신의 리더십, 모든 것이 그의 소나기 안에서 벌어질 참극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처음으로 그녀가 누군가에게 방법을 물었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절대 군주 한서연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의 남자는 단순한 의원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몸과 회사, 그 모두를 꿰뚫어 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유진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병을 다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요. 성급하게 칼을 대면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뿐이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물러나 관망할 때요. 그는 손자병법의 구절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말은 병법의 핵심 원리와 맞닿아 있었다. 최고의 장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했소. 적이 칼을 뽑아 들었다고 해서 같이 칼을 드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지. 먼저 나의 본진을 튼튼히 하여 적의 칼이 들어올 틈을 없애고 적이 지쳐 빈틈을 보일 때까지 고요히 기다려야 하오. 물처럼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결국에는 바위를 부수는 물처럼 말이오. 그는 서연에게 종이와 펜을 가져오게 했다. 그날 밤 아우라 그룹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한서연은 강유진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조직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인 직급과 부서에 따른 조직도가 아니었다. 충성도와 영향력, 그리고 신뢰 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지도였다. 누가 진정한 신복이고 누가 박쥐처럼 이쪽 저쪽을 오가는 자이며 누가 박태민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는가.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판단에 의존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적어내려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강유진은 그녀가 그린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몇 군데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곳이 당신의 명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체하는 곳이지. 그리고 이곳은 당신의 등이요. 당신이 믿고 등을 맡겼지만 사실은 뒤에서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자들이지.
그는 박태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력의 흐름을 짚어내며 설명했다. 적은 당신의 핵심 기술, 즉 당신의 정기, 칭해를 공격하고 있어. 정기가 흔들리면 몸 전체가 무너지는 법. 그러니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그의 전략은 명확했다. 첫째, 보강, 보참. 기술 유출 사건으로 동요하고 있는 연구팀을 다독이고 오히려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약속하여 내부를 안정시킨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 이것이 무너진 기운을 보강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 둘째, 관찰, 관찰. 박태민이 원하는 대로 분노하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태연하게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계략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는 초조해져 더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자신의 패를 더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셋째, 혈점, 쇳댐, 공략. 섣불리 몸통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획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단 한 번의 침으로 모든 흐름을 마비시킬 수 있는 급소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한편 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당연히 한서연이 길길이 날뛰며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에게 들어온 보고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한서연은 비상회의를 소집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누구도 질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위기는 곧 기회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연구원들에게 거액의 경력금까지 지급했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답지 않아. 박태민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알던 한서연은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다니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심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애써 결론 내렸다. 그래, 이제 끝이 보이는군. 도끼가 다 빠져버렸어. 그는 지리산에서 왔다는 그 촌스러운 의원을 떠올렸다. 그저 운 좋게 발작을 멈춘 시골뜨기일 뿐 이런 경영 싸움의 변수가 될 리 없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의 치명적인 오만함은 강유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서연은 강유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복잡했던 인간관계 지도가 이제는 명확한 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분노와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물처럼 맑고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박태민이라는 거대한 역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느 혈자리에 가장 먼저 침을 놓아야 하는지를.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했다. 박태민은 자신의 손안에서 놀아나야 할 사냥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서연의 침착한 대응은 그가 세운 모든 시나리오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녀가 분노하고 혼란에 빠져야 할 판에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모습은 그의 심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지리산에서 왔다는 그 정체불명의 사내가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처음에는 그저 시골뜨기 돌팔이 의원이라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눈엣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한서연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그녀가 애써 유지하고 있는 평정심을 산산조각 내야만 했다.
박태민은 자신의 서재 깊숙한 곳 비밀 금고에서 하나의 파일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극비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에 관한 자료였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성공한다면 아우라를 반도체 기업에서 바이오테크 기업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을 안고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은 프로젝트였다. 그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하여 마치 금방이라도 상용화가 가능한 완성된 기술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 그리고 이 조작된 정보를 가장 탐욕스러운 해외 경쟁사에게 흘렸다. 그의 계획은 이중의 덫이었다. 경쟁사는 이 정보를 믿고 섣불리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아우라 그룹은 또다시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치명타를 입고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당연히 최고 경영자인 한서연에게 돌아갈 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물리적인 타격, 즉 그녀의 건강을 다시 한번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의 일상과 치료 과정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내부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서연의 펜트하우스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가사도우미였다. 그녀는 성실했지만 최근 아들의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박태민은 은밀하게 그녀에게 접근해 아들의 빚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과 함께 한서연의 건강 상태와 강유진의 치료 스케줄을 매일 보고하라는 임무를 내렸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강유진은 누구보다 먼저 그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산속에서 수십 년간 홀로 수련하며 자연의 미세한 변화를 읽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 잎사귀의 작은 떨림, 짐승의 불안한 울음소리만으로도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는 그의 감각은 사람과 그 주변의 기운을 읽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그는 가사도우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그녀의 걸음걸이가 초조함에 미세하게 빨라진 것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탁한 기운을 내뿜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강유진은 명상을 마친 한서연에게 조용히 물었다. 집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둥지 안에 뱀이 한 마리 기어 들어온 듯한 기운이 느껴지는군. 한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펜트하우스의 보안은 완벽했고 직원들은 모두 오랫동안 검증된 사람들이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외부인은 제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지나친 기우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그의 통찰력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경험한 터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강유진은 구체적인 증거를 대는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산에서는 맹수를 사냥할 때 섣불리 굴을 공격하지 않소. 굴 앞에서 불을 피워 연기를 피우거나 일부러 다른 짐승의 소리를 내어 놈이 제 발로 굴 밖으로 기어 나오도록 유인하지. 그리고는 가장 방심한 순간 놈의 숨통을 끊어버려. 그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다. 우리도 뱀을 잡기 위해 굴을 파헤칠 필요는 없소. 뱀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굴 앞에 놓아두면 제풀에 기어 나올 테니. 그 순간 한서연은 그의 의도를 깨달았다. 내부의 쥐를 잡기 위해 집을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그 쥐를 이용해 쥐를 조종하는 더 큰 적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두 사람은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적을 속이기 위한 정교한 연극이었다.
며칠 후 한서연은 일부러 가사도우미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김 비서와 통화하며 자신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연기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의 침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다시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유진은 가사도우미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방 책상 위에 특별 처방이라고 적힌 약제 목록과 치료 일정을 일부러 놓아두었다. 그 일정에는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심장의 기운을 모두 비워내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특별한 침술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치료 직후에는 환자가 거의 탈진 상태에 빠져 최소 반나절은 외부의 자극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뱀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 가사도우미는 예상대로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정보를 몰래 촬영하여 박태민에게 전송했다. 정보를 받아본 박태민은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에 조작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터져나와 아우라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바로 그날 한서연은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터였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기술 유출과 경영 능력 부재 그리고 건강 이상을 문제 삼아 그녀를 해임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한서연의 건강 상태라는 가장 확실한 내부 정보와 회사의 근간을 흔들 외부의 충격, 그 어떤 변수도 끼어들 틈이 없는 완벽한 연계 공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그는 강유진이라는 존재를 그저 한서연의 건강을 잠시 회복시킨 변수로만 생각했을 뿐, 그가 이 거대한 판 전체를 읽고 자신을 향한 덫을 놓고 있는 전략가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운명의 날, 박태민은 의기양양하게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의 월계관이 아니라 스스로 파놓은 함정의 서늘한 아가리였다. 아우라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어떤 이는 노골적인 탐욕을, 어떤 이는 불안한 기색을, 또 다른 이는 신중한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는 단상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는 박태민이 있었다.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을 애도하는 배우처럼 비장하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이처럼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우리 아우라 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책임감이 뒤섞인 톤으로 조절되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스크린에 최근 폭락한 주가 그래프와 해외 언론에 대서특필된 기술 유출 관련 기사들을 띄웠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경영 능력의 부재가 낳은 참사입니다. 그의 비난의 화살은 정확하게 한 사람, 아직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한서연을 향하고 있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태민은 그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욱 비통한 사실은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회사를 이끌어야 할 한서연 대표님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었다. 저는 대표님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안위 때문에 수만 명 임직원의 생존이 걸린 회사의 운명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교묘했다. 그는 한서연을 걱정하는 충신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녀가 더 이상 경영을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하고 병든 리더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었다. 그는 내부 조력자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결정적인 증거처럼 흘렸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표님은 오늘 오전 외부에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게 매우 위험한 시술을 받고 현재까지 의식조차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그에게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이제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시대는 끝났고 박태민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무언의 동의가 형성되고 있었다. 박태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그가 한서연 대표의 해임안과 자신의 대표 직무대행 선임안을 상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제가 좀 늦었군요. 얼음처럼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뒷문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일제히 향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민의 말처럼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맑고 혈색이 돌았으며 걸음걸이는 위풍당당했고 눈빛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형령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초라한 행색의 강유진이 무심한 표정으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잘 짜인 연극의 무대에 난입한 예측 불가능한 배우들 같았다. 박태민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해서는 안 될 장면이었다. 한서연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천천히 회의 테이블에 상석,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이사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박태민 실장님, 제가 없는 동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셨군요. 제가 아파서 의식도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꼬는 기색 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는 준비해온 파일을 이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사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는 박 실장님이 방금 유출되었다고 주장한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유출된 데이터와 비교한 분석 자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넘겨보는 동안 한서연의 설명이 이어졌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출된 데이터는 핵심 알고리즘이 교묘하게 왜곡, 조작된 가짜 정보입니다. 경쟁사가 그 정보를 믿고 개발에 착수한다면 최소 수천억 원의 연구비와 시간을 낭비하게 될 우리가 설치한 완벽한 덧띠였죠.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술 유출이 아니라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고도의 역정보 작전이었다는 사실에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박태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 그런 작전은 들은 적도 없어.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말을 지어내는 것뿐이야. 그의 발악에 한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들은 적이 없겠죠. 이 작전은 회사 내 극소수의 핵심 인력만이 공유한 1급 기밀이었으니까요. 박 실장님은 그 핵심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말은 박태민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군요. 그녀는 스크린에 하나의 영상을 띄웠다. 영상 속에는 펜트하우스의 가사도우미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박태민의 사주를 받아 한서연의 건강 상태와 치료 일정을 몰래 보고해왔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대표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회를 기만한 행위. 박태민 실장,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 자리에서 영원히 추방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박태민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증거 있어? 저 여자가 돈에 매수돼서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의 외침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박태민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민 씨,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주가 조작,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것이 정지된 듯했다. 박태민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한서연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이 기술 유출 정보를 흘리기 직전 아우라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 하고 경쟁사의 주식을 매입한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차명 계좌 내역 검찰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결정타였다. 박태민의 눈에 담겨 있던 마지막 오기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수사관들에게 힘없이 끌려나갔다. 한때 아우라 그룹의 2인자였던 남자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회의실, 승자인 한서연은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뒤에는 여전히 강유진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서 있었다. 박태민이 차가운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자 거대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사들은 방금 눈앞에서 펼쳐진 한 편이 완벽한 반전 드라마의 넋을 잃은 듯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경외와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채 상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상에 누워 신음하던 연약한 리더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적의 목줄을 단번에 끊어버린 냉철하고 완전한 지배자였다. 한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박태민의 편에 서서 동요했던 자들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의 일은 아우라 그룹의 쓴 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퍼져 있던 종양을 도려낸 것이니 이제부터는 건강한 새살이 돋아날 일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언했다. 박태민 실장과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여 뿌리 뽑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연루된 자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이사들은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과 치밀함 앞에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강유진의 발걸음 소리만이 유난히 고요하게 울렸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그 후 몇 주간 아우라 그룹에는 거센 숙청의 바람이 불었다. 한서연은 강유진이 병의 근원을 다스리듯 회사를 좀먹던 부패의 고리들을
하나씩 끊어냈다. 박태민의 수족이 되어 암약하던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그의 영향력 아래 체결되었던 불공정한 계약들은 전면 재검토되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골마 터진 상처에서 고름을 짜내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조직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건강한 혈액이 흐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불안감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았고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 모든 경무 속에서도 한서연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강유진의 꾸준한 치료와 그녀 스스로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덕분이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을 뒤덮을 듯한 불안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강유진에게 배운 대로 매일 아침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치료가 아닌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과 같은 얼음장 같은 냉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호수와 같은 깊이와 온화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덧 지리산에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계절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오후, 강유진은 자신의 낡은 약초 가방을 챙기며 떠날 채비를 했다. 그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련없고 담담한 모습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한서연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 리방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처음 만났던 날의 숨막히는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서연이었다. 이제 가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강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내 소임은 끝났소. 둥지를 떠난 새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산이 나를 부르는군. 그의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처음 당신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그녀는 물었다. 책임지라고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오만하고 어리석은 요구였어요. 당신은 그저 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 강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빛은 여전히 그 속을 알 수 없었지만 예전과 같은 무심함 대신 희미한 온기가 어려 있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소. 나는 당신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위태로운 운명까지 책임져야 할 인연이었으니.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을 살려냄으로써 나는 당신의 세상에 개입했소. 그리고 그 세상의 병든 기운을 바로잡는 것 또한 나의 치료 과정의 일부였을 뿐이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나의 소임이 당신을 통해 완성된 것이지. 그의 말에 한서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거래의 언어였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운명을 엮어준 깊은 인연의 증표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그리고 제 삶을 구해주셔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CEO가 아닌 한 인간 한서연이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였다. 강유진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진정한 의원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요. 나는 그저 그 힘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잠시등을 밝혀주었을 뿐.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서연은 차마 그를 붙잡지 못하고 그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처음이자 마지막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소리 없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한서연은 한동안 그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다시 혼자 남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지독한 고독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과 따뜻한 기운은 그녀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여전히 욕망처럼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그녀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내야 할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차를 우려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약초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